그런데 보통은 관계가 많으면 행복도도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구성 관계망이 무너져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복도도 떨어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일수록 생태체가 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12%를 가까운 사람도 없답니다. 아까 층위로 했었을 때 맨 위에 있었던 한 사람 외에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구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분은 행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특히 전체 12%가 가까운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러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있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를 풍자한 겁니다. 아는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그리운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빈약한 생태체가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부분에 있어서도 위기노인 9만 5천 명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고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됐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문제는 증상이고 실제로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 관계망이 단절돼서 생태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사람도 한 명도 없기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행복 우울관의 관계로 보면 네트워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3단계 영향 이론이라고 그래요.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하면 내 친구한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도요. 내가 행복하면은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그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은 10%,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6%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단계까지 거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예. 그래서 내가 기관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15%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 또 영향을 주고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변 친구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행복한 친구가 더 모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비관적인 사람은 또 비관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친구가 더 모이게 되면은 그 행복한 친구로부터 내가 또 어떻게 받는 거예요? 15%의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체가 풍성해지면은 나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도가 상승하는 건 2% 상승하는데 친구가 행복하면은 최대 45%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냥 친구가 많아도 행복하답니다. 예, 그냥 많아도. 그래서 고한철 선생님은 아주 행복하신 분이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친구가 많으셔서. 친구가 그냥 많아도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을 요 개인 중심의 생태도로 지금 본 건데, 근데 사회 전반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지는데 중앙에는 매우 밀도가 높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관계망의 밀도가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망이 많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이 전체 사회 네트워크에서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고 그러면은 더 몰리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계 맺고자 할 때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으로 한 친구가 친구 신청하고 100명이 친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친구 신청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한 명이라도 연결이 많은 사람하고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또 연결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근데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 더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 맺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전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일단 유명해져라.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달라붙는다. 달라붙으면 더 유명해지고 이렇게 공진화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망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고 또 친구가 행복하면은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약점을 해결해 가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으나 약점을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 관계가 많은 강점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또 근데 반대로 고독감과 우울감은 어떠냐? 내가 우울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52%가 우울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출근했는데 우울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울해지는 거고요. 나로 인해서 또 25%, 그 다음에 15%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근데 거기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15%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52%라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독하면 친구를 8%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이 전이 되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독하면 친구를 8% 잃고 그러면은 생태체가 빈약해지는 거죠. 빈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관계가 많아지면은 행복해지는데 관계가 빈약해지면은 그러면 고독감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면은 더 우울해지고 더 고독해지겠죠. 그러면은 또 주변 사람한테 또 전화했는데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중심에 있던 사람도 우울하고 그러면은 점점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망의 다수냐 소수냐 이것도 행복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과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7년을 더 살고요. 그리고 여자는 2년 더 살거든요. 예. 여자는 손해보는 거고요. 남자는 7년이나 더 사니까 5년이나 더 이득을 보는데 요것 때문이랍니다. 이런 요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객기를 안 부리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객기를 부리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결혼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가정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막 차로 빙판을 내가 건너보겠다고 막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막 여기서 막 멋있는 척 하려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허세 부리겠다고 막 이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막 사진 찍고 떨어져 죽고 막 그래 사망률이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런 행동도 하는 거죠. 막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도 막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 저러다가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런 일들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더 살게 되는 연령이 높아지는데 또 하나의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정서적 관계망들을 아내가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 서적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외국도 대부분 정서적 관계를 관리하는 거는 아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아내를 통해서 관계망을 유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친척분들이랑 명절 때 어디서 언제 만날까라고 하는 걸 조율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서 남편은 뭐예요? 예, 자거나 깨면 핸드폰 하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이 관계망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 남편의 원래 친척 관계들도 아내를 통해서 관리되어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내가 사망하면은 관계망 자체를 잃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굳이 찾아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내가 사망하면은 6개월 후에 사망률이 40%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관계망을 본인이 관리를 보통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사망하고 나면은 어디로 더 하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함이 더 심해지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 아내 사망 후에 6개월 동안 사망률이 40%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관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비만도 관계망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절친이 비만이면 내가 뚱뚱해질 비만이 될 가능성이 3배가 높아진답니다. 예. 왜냐하면 과식이 규범이 된다고. 많이 먹는 게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분은 막 2그릇 먹는데 근데 저는 1그릇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그릇 먹은 친구를 봤을 때 저는 얼마나 먹은 거예요? 많이 안 먹은 거죠? 예. 쟤는 2그릇이나 먹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입가심 하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많이 먹는 게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아주 마른 사람이라서 소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1그릇 다 먹고 상대방을 봤는데 상대방은 절반만 먹고 너무 배부르다고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때 보여요? 나는 배부른 돼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소식하는 게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많이 먹으면 나도 3배가 많이 먹게 되는 거고 특히 제 비교해서 나는 기하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비만이다 그러면 내 주변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는 사람들끼리 다니고 조금 먹는 사람은 조금 먹는 사람들끼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을 빼고 싶으면은 내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면 관계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기 가족 생태계에서 계속 방해하기 때문일까요?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은 꼭 월드콘 이런 거 사갖고 와가지고 내일부터 하지? 막 맛있는데 오늘만 먹어. 막 그러면은 이왕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할까? 막 그렇게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다른 거 사갖고 와가지고 또 먹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땐 참 괜찮은데 왜 빼려고 그러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계속 먹도록 하는 게 규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려면 뭘 끊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 있긴 한데 아무도 안 먹는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죠. 살을 빼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예, 단식원으로 들어갑니다. 단식원에 들어가면 안 먹는 게 규범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서 살이 빠져요. 근데 원래의 생태 체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찝니다. 그래서 요요가 막 급격하게 나타나는 건 관계는 냅두고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는 방식으로 가면 그 관계망 안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다 어떠세요? 가면 폭식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계속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먹으면은 계속 눈치 주고 그래서 명절 때 살이 안 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안 가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가는 순간 되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친구의 충고까지 동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면 행복도도 살릴 수 있는 거가 되고 그러면은 관계를 좀 더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회사업적으로는 정보를 만들 때는 느슨한 관계가 중요하겠으나 그런데 돕고 나누는 관계로 만들려면은 가능하면은 이 위쪽 관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쪽 관계는 주로 긴밀하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긴밀하게 만나려면은 거리가 어때야 되느냐면 가깝지 않으면은 긴밀하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상하게 네트워크 사이로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해졌냐 하면 지역, 마을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옛날에 텔레비전에서는 보실 때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장은 다 어디서 일할 거라고 얘기하셨냐면 예, 집 그리고 어디서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바닷가 뭐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바캉스 하면서 일하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IT 하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는 것 그리고 판교밸리에 몰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느슨한 관계들보다 느슨한 관계도 중요하나 그런데 이 관계를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만나서 관계망들의 강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이상하게 네트워크 사회라 그런데 복지계는 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단위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시대가 네트워크 사회로 가니까 이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가 많아지고 나니까 순도 높은 관계가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순도 높은 관계를 만들려면은 지역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말고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지역별 모임들이 막 생기는 이유는 정기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게시판에다가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도 지역 정기 모임 만들자고 하면서 지역 카페 게시판들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 사회로 가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